자, 흥선 대원군 집권부터 우리가 한일합방, 경술국치, 나라 망하는 때까지 일제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나눠서 배웠는데 여기는 쭉 이어서 흐름을 알면은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 단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한 20시간 정도 배울 거를 선생님이 학습지 지금 한 2장? 그 정도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 압축하고 싶어서 압축한 게 아니라 중학교 때는 여기를 되게 간략히 배우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때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흐름 위주로 앞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한 부분을 흐름 위주로만 흐름 정리해 줄게요.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습니다. 63년부터 73년간 한 10년간 정도. 왜냐면 이 고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대신 정치했었죠. 하지만 10년 뒤에 고종이 나이가 차면서 직접 정치를 합니다. 이걸 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대략 10년 동안을 대원군 집권 시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배웠어요. 신미양요 끝나고 척하비를 세웠었죠. 병인양요, 프랑스랑 전쟁이 있었죠. 신미양요, 미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척하비, 서양 세력과 교류를 하면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척하비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이제 나이가 차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합니다. 고종의 와이프는 명성황후였었죠. 민비라고도 하고 그들은 흥선대원군과 달리 서양 세력과 만나볼 용의가 있었죠. 그러다가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체결한 조약이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이었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내용은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는 거였죠. 세 개 기억나나요? 부산, 인천, 원산 이 세 개 항구를 개항하고 그 항구로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사재판권이라고 해서 일본이 치해법권을 누렸었고 그리고 우리의 해안 측량권을 빼앗아갔던 것이 이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열린 항구로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개화 정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요거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랐었죠. 개화 정책은 서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서양처럼 먹는 거, 의식, 복장 모든 것을 서양화하는 것을 개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 아니죠.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들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개화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균이 있었죠. 나중에 목이 잘리는. 근데 이런 개화 정책에 반대했던 것이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위정척사. 위정, 올바른 것을 지킨다. 올바른 그 당시의 성리학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요 사악하는 것은 요거 개화정책 같은 서양 문화 있죠.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고 서양 것을 배척하는 위정척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현이었었죠. 그래서 서양 것 따라하자는 개화정책 그리고 그걸 반대하고 우리 것을 지키고자 했던 위정척사. 그래서 김옥균, 최익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었었죠. 요 둘이 빵 충돌한 것이 이모군란이에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 겉으로는 이 개화정책 결과 추진되었던 신식군대 별개군과 구식군대 간의 갈등이 있었죠. 이 신식군대는 대우가 좋았는데 구식군대들은 대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폭발해서 일으킨 군란,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진압했냐면 청나라가 진압했었죠. 그래서 청이 진압하고 근데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이 진행되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꼬붕이었던 조선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이 간섭을 하면서 개화 정책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근데 개화 정책을 빨리 추진하고 싶었던 김옥균 같은 일당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갑신년에 일어난 쿠데타,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천하, 3일 천하라고 불렀었죠. 3일 동안 김옥균이 하고 싶었던 개혁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3일 천하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모델로 했던 것은 메이지 유니스로 성공했었던 일본을 모델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누가 진압했다? 청이 진압했다. 그동안 그리고 한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1894년에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동학 농민운동이죠. 첫 번째 단계로는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었죠. 두 번째는 화가 난 농민들이 대규모 들고 일어났었던 1차 분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1차 분기 세력이 세니까 왕이 외세를 끌어들였죠. 그래서 전주에서 화약이 벌어졌어요. 동학 농민운동 기세가 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청나라가 이걸 진압하러 들어오고 일본도 진압하러 들어왔었죠. 그래서 청과 일본이 같이 들어오니까 왕이 부랴부랴 동학 농민군과
전주에서 화해를 했죠. 그리고 약속을 했죠. 동학 교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전주 화해 결과 동학 농민군들이 정부와 화해를 하고 싶은 개혁을 전라도 일대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일본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속된 말로 깝치게 되죠. 깝치는 게 두 가지 깝쳤어요. 우리나라 경복궁을 침입하죠. 경복궁을 침입하고 왕을 위협해서 개혁을 강요했었죠. 이것이 갑오개혁입니다. 그래서 조선한테 개혁을 강요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청나라를 기습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개혁과 청일전쟁은 동학 농민운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터졌죠. 결론은 일본이 이겼죠. 그리고 일본의 강요로 갑오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갑오개혁이 그 다음해인 1895년 을미개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갑오을미개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갑오개혁이라고 하죠. 1894년이 갑오년입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혹은 그 다음해의 을미개혁. 그래서 선생님이 딱 5가지만 소개해 줬어요. 사라진 거. 신분제 사라졌고, 과거제 사라졌고, 과부 재혼을 못하던 게 하던 게 사라졌죠. 그래서 과부 재혼을 허락해 줬고, 그리고 뭔가 새로 생겼다고 그랬죠. 태양력, 양력 쓰는 거 지금 쓰는 게 생겼고, 그리고 단발령이 시행되었죠. 특히 단발령이 저항해서 최혁경 같은 사람은 의병을 일으켰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땅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러시아가 간섭했잖아. 러시아가 친구들 끌어들여서 간섭했죠. 그래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 세 개의 나라가 청나라가 일본한테 땅 떨궈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러시아가 세 보이잖아. 그래서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죠. 일본을 멀리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일본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를 죽이고 시신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해버리죠. 그래서 남편이었던 고종이 겁을 먹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무참히 살해당하니까 자기도 일본이 맘만 먹으면 죽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왕이 도망쳤습니다. 파천, 왕이 이동했다. 어디로? 아관으로. 이 아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라사. 아라사는 지금의 러시아를 뜻하죠. 그래서 러시아로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잖아. 일본으로부터 왕이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때 커피를 즐겨 마셨다 그러죠. 그래서 고종이 커피 즐겨 마시는 걸 알고 일본이 독살을 하려고 컵에다가 독약을 탔죠. 고종은 먹다가 좀 내뿜었지만 아들 순종이 마시면서 이가 빠지면서 좀 맛이 간다 그랬었죠. 이걸 영화로 만든 것이 가베. 어쨌든 아간 파츠도로 러시아를 보호를 받아. 하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강대국들이 우리의 뭘 요구하나요? 우리의 이권을 빼앗아 간다 그랬죠. 친탈이란 말이 빼앗는 거예요. 이권. 이빨로 싸우는 이빨 건법이 아니라 이권, 개이득, 이득이 되는 권리, 철도, 산림, 광산 이런 것들을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빼앗아 갑니다. 왕이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으니까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쪽팔리잖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숨었던 것이.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하자. 왕이시여, 우리 이권 빼앗기지 말고 독립을 지키십시다. 왕이시여, 쪽팔린다. 돌아오십시오. 대표적인 이걸 만든 사람이 서재필이었었죠. 서재필은 여기 갑신정변에 가담한 인물이라고 그랬었죠. 요거 3.1천하로 끝나니까 미국으로 도망가서 필립 제이슨이라고 하는 미국인 이름이 되었던 서재필. 그래서 독립협회 했던 일이 독립문 만들고 독립신문 만들고 이건 독립관이죠. 독립신문 그리고 독립문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립문 뒤에 보면은 이 서재필 이름이 나오지 않고 서재필의 영어식 이름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때 그렇게 강조는 안 했지만 만민공동회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고 우리 이권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런 만민공동회. 관리가 참석하면 관민공동회라 부른다고 그랬었어요. 이런 일련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었던 운동을 독립협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쪽팔립니다. 돌아오십시오 했더니 돌아왔네. 1897년에. 그리고 원래 조선이란 나라였는데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대한제국으로. 조선은 왕이 다스리지만 대한제국은 제국, 황제가 다스린 나라예요. 그래서 고종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황제로서
광무라는 연어를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무개혁이라는 것도 추진을 하고 그 나라의 헌법인 대한국제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죠. 황제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땅을 뜻하는 네모랑 하늘을 뜻하는 둥그런 지붕 하에서 이 건물에서 즉위하는 것이 황제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둥그런 하늘에서 땅에 내려준 대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 대리인, 황제는 이러한 황궁우에서 즉위식을 했죠. 그래서 대한제국, 이때부터는 엄밀히 말하면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에요. 하지만 구성원, 인물들이 똑같기 때문에 편의상 조선이라고도 하죠. 엄밀히 말하면 대한제국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망한 나라는 황제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요 1904년부터가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망한 게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본격적으로 망합니다. 이것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시기다. 국권 피탈기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우리나라 노린 나라들이 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는데 미국은 이미 일본 손을 들어줬어요. 조선 너네 먹어라고 했어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는 깨졌고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이 조선을 둔 마지막 격전이 벌어집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 견제하기 좋은 여기 독도를 일본이 빼앗아가죠. 어디로 빼앗아가냐면 일본 땅에서 가까운 여기 시마네현으로 빼앗아갔죠. 우리가 시네마, 영화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시네마가 아니라 시만해현이에요. 현은 일본의 도시 단위죠. 우리가 시, 보령시, 홍성군, 시군 이런 것처럼 일본은 현을 썼어. 이것을 시마네현 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통해서 일본 땅으로 편입시켰고 아직도 시마네현 땅이라고 일본이 우기고 있죠. 하지만 일본 측 증거, 태정관 문서라든지 우리나라 왕이 발표한 칙령을 보면은 우리나라 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 거야. 그래서 이 독도 빼앗아 갖고 을사노약을 체결하죠. 늑자 붙인 건 강제로란 뜻이 강해요.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외교권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랑 외교를 못해. 뭐 조약도 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뭘 설치했나요? 통감부 설치했죠. 조선 통감부. 한일 합방 이후에는 이 통감부가 총독부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의 일제 식민 통치기구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총독부란 단어가 인식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통감부로 불렀어요. 그래서 일대 통감으로 누가 오나요? 이토 히로부미가 오죠. 안중근이 싸죽이죠. 그래서 외교권을 설치하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이미 이때 거의 나라가 망한 거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왕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왕이 스스로 찍지 않은 거짓이죠. 친일파들 대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갈궈가지고 억지로 체결한 무효인 조약이 을사조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었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이 중 한 분은 자살하죠. 울분을 참지 못하고. 헤이그 특사. 하지만 일본 새끼들이 이걸 핑계 잡습니다. 야, 조선, 너네 외교권 빼앗겼는데 외교 활동했네? 책임져 해가지고 우리 고종 황제를 퇴위, 황제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황제가 순종이에요. 몇 년 되지도 않죠. 순종의 연호는 아까 고종은 광무였었죠. 순종의 이 짧지만 순종의 연호는 융희입니다. 융희 1년, 융희 2년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황제까지 지들이 바꿀 정도로 나라 망해 가는 거죠. 여기 생략됐지만 우리의 군대도 해산시키고 한일 병합, 병합이란 표현은 되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합쳐졌다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경술련의 국가가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힌 날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부터 한일합방 이때까지가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는 우리 한국사 중에서도 한국 근대사라고 부릅니다. 근대사. 물론 근대사 일제시대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사 일부를 배운 거고, 근데 요게 국권 피탁이라고 그랬잖아.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본격적으로 망하는데 여기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여럿 있었죠. 아까 외교 활동, 헤이그 특사 있었고, 근데 선생님 수업 때 얘기 안 했지만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을사조약의 체결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한 이 사람은 딱 자살을 했는데 피가 툭 튀겼대. 그 튀긴 자리에서 피가 튀긴 자리에서 대나무가 자라더래요. 그래서 혈죽, 피를 먹고 자란 대나무를 해서 혈죽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 유서도 남겼어. 나 누구누구는 죽습니다. 하지만 먼 위에 하늘에서 대한 독립에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라고 유서를 남긴 이 사람 이름 아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도 얘기했었잖아요. 한일합방에 책임을 지고 양반으로서 내가 양반의 나라라 불리던 양반인데 나라가 망하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네. 내가 책임질게. 아편을 씹어 먹으면서 서서히 죽으면서 시를 쓰죠. 죽으면서 시를 썼다. 절명시라고 부르죠. 절명시를 쓰고 자살한 이 사람 역시 앞서 문제도 있지만 댓글로 좀 써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외교활동도 실패했고, 또 뭐 됐냐면 이제 무력도 사용합니다. 비록 일본보다 약하지만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려고 했었던 도끼 최익현, 그리고 신돌석 기억나나요? 태백산 호랑이라 부르던 신돌석, 술 먹여서 부하에게 목 잘려서 죽었죠. 현상금 때문에. 신돌석도 있고, 서울 진공작전. 선생님 수업 때는 이런 것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거고 단기간에 승부 보려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똘똘이들 만들고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힘을 기르고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애국계몽 운동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 하나만 소개해 줬었죠. 신민회. 신민회를 만든 사람은 이회영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이야.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의무인데 이 사람 그 엄청나게 많은 몇천억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나중에 형제들 거의 다 쓸쓸하게 죽어요. 이 사람, 이걸 만든 사람이 이회영인데 요 이회영, 이 사람 호가 우당이에요. 우당 이회영이라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람 후손, 손자가 지금 광복회장 회장이에요. 이 사람 이름도 한번 댓글 써주세요. 이번 홍범도 동상이 옮겨지는 이 논란 속에서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되게 친한데 자기 소신껏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현재 광복회장 후손.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민회가 만든 학교도 있었죠. 대성학교. 대성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가 울려 펴졌다고 그랬죠. 독립운동가도 배출하지만 그네들한테 애국가를 알려줬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애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가 초기에 우리의 애국가였고 여기 우리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학교에서 대성학교에서 울려 퍼졌다고 하죠. 여기에 교장이었던 것 같은데 안창호라는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죠. 앞서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기억나나요? 우리 IMF 때 금모기 운동 통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었잖아. 국채, 일본에 진 빚 1,300만 엔인가 그 돈을 갚자라는 운동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 동상이 보령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일제시대로 넘어가고 일제시대에도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저항을 하고 끝내 36년 정도 지배를 받다가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흐름만 쭉 얘기해 줬는데 앞쪽은 이걸 한 4개였네요. 4개의 강의로 쪼개서 선생님 정리했어요. 그걸 보고 이거 보면 되게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흐름. 최소한 어떤 사건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중학교 때 제대로 배운 겁니다. 자세한 거는 고등학교 때 아주 디테일하게 배웁니다. 그건 이번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영상 올리니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